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7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입니다. KBS가 최근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사상 검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해놓고 그 가사대로 지킬 자신이 있느냐고 묻는가 하면 종북 좌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건국일을 언제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할 공영방송이 언론인들을 뽑는 데 던진 질문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천박한 질문들입니다. 정작 권력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언론사 취업준비생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은커녕 한 푼도 아까운 집단이라는 여론이 인터넷과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미친 세상. 해직 기자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국가인권기구 ICC 정기 등급심사에서 출범 이래 처음으로 치욕적인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4년 가입 후 항상 A등급을 받아온 국가인권위가 현병철 위원장 취임 후 첫 정기심사에서 등급이 보류된 채 재심사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번 ICC의 등급 보류 판정은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는 지적입니다. 새사회연대 오영경 사무처장입니다. 상임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선출의 그런 비상임위원들도 사실 자격 있는 위원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요청, 요구에 의해서 그런 자격 없는 위원들이 계속적으로 임명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오히려 방조하고 심지어 이제 그런 위원들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연임도 되고 있어서 더 문제가 좀 고착화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독립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한 오히려 이제 실효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그런 비판은 당연히 이제 그런 위원 구성에서부터 좀 비롯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 국민촛불. 여전히 꺼지지 않고 불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쌀쌀한 날씨에도 시민들 대선 개입은 물론 간첩 사건 증거까지 조작한 국정원을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는데요. 침묵하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 특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주말 촛불 현장에도 고발뉴스가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증거 조작 사건도 사실은 좀 그 연장선상이라고 사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국정원이 정말 발악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있고, 좀 얼마만큼 이게 시민들이나 우리나라 좀 이제 우리들을 좀 무시를 하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좀 더 덮으려고 이렇게 아주 좀 그런 좀 짓을 벌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좀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조직 자체의 능력에서도 좀 뭔가 의문이 들고, 그 하는 행동 자체에서도 좀 분노가 많이 듭니다. 제발 좀 창피한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리 많이 터지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를 하셔야지. 은폐하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하면 더 크게 안 될 것 같아요. 계열사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이 14조 원에 달하는 초과 보유 지분을 팔도록 하는 이 삼성생명 법안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희 일가의 삼성 지배 구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몇몇 언론에 따르면 삼성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에 나선 의원들을 찾아가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고발뉴스가 이종걸 의원 측에 확인을 요구했는데요. 들은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 로비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말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소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삼성생명 법안과 관련한 이 삼성 로비를 포착하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고발뉴스에 제보해 주시면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먹는 의료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은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후보 선택의 근거로 삼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은 송두리째 재벌의 먹잇감으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영리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 개정조차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행정력으로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독재 정치입니다. 더더군다나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위반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관타나모라는 악명을 얻고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 국정원이 이곳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 쇼였다는 지적입니다. 언론을 위해 준비된 공간만 살짝 보여주고 탈북자들도 국정원이 선별한 사람들만 만나보게 했기 때문인데요. 언제는 국가 안보 때문에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더니 국정원이 오늘 이 센터를 공개한 이유를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거죠.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뉴스였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를 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엔 연일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해 청와대 그분께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답변을 요구한 시점 바로 오늘입니다. 청와대 그분 역시나 거부하셨네요.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씨가 국민과의 약속을 쉽게 내팽개쳐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18대 총선 직전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 이명박계가 주축이 된 공천심사위원회가 친박 인사를 밀쳐내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믿고 맡겨달라는 당대표의 말을 믿었다. 결국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속았다며 자신을 속인 이들을 강하게 비난했던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진보 진영 정책까지 자신의 것으로 채용했지만 중요한 공약이 빠져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재인, 안철수 등 야당 후보가 내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가 그것이었습니다. 뒤늦게 박 후보도 공천 폐지 공약을 제시합니다. 한술 더 떠 기초의원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공천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킨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절대 깰 수 없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폐기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공천 폐지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다며 공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약속을 깬 겁니다. 애당초 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약속이었지 당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밥 신세일 때는 나도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이 권력을 쥐자 남을 속이는 입장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속고 속이는 이전 투구 정치, 그 단면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새누리당은 공천 강행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무공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선거제도 도입 이후 두 가지 규칙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공천과 무공천 두 가지 룰이 적용돼 치러지는 선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결과입니다.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도 없습니다. 속인 자는 그저 등 돌리고 침묵합니다. 여당이 공천을 강행할 경우 야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지방선거를 보이콧하는 게 그중 하나지만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보이콧하는 건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안으로 거론되는 건 시민 후보를 내자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겉포장만 다를 뿐 내용은 공천이나 다름없는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무공천 실천하겠다더니 뒤로
공천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공세를 편다면 도리어 야당이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엄청난 혼란 속에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국민은 곤혹스럽습니다. 국민이 봉인가요? 속인 자가 나서야 합니다. 속인 것을 사과하고 이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고발 리포트 오주리였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 초대석 사실은 쎄께녀 각해나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속마음은 숨긴 채 겉으로는 계속 다른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데 말이죠. 그런데요, 이 영화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실 네 영화는 이게 문제야 라고 이 꿍꿍이를 속인 채 겉으로는 다른 문제를 계속 지적질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정말 그 속마음 뻔히 보이는데 이런 경우 여러분께 만약에 닥친다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요? 네, 영화 만드는 입장에서도 무척 화가 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오늘 정말 화났으니까 오늘 제대로 한번 얘기해보겠다 하는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독립영화 자가당착을 만드신 김선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근데 잘생기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인이십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상식적이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잘해주시는. 너무 아름답습니까? 네네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런데 일단 감독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어요. 자, 비타협 영화 집단 곡사라는 곳에 계시다고요? 이건 또 어떤 곳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희는 김곡 김선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 감독인데요. 네. 비타협 영화 집단 곡사라고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활동하기도 하는데, 뭐 사업 영화도 만들고 국민 영화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또 이 형제분들 두 분께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만든 또 그런 곳이군요. 자,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영화 자가당착을 알게 된 계기는 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제한상영가를 무려 2번이나 받아서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이런 판결을 받았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당시 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풍자했다.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번이나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럴까요?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제한상을 2번이나 받았다고 해서 독자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만들었길래, 그러니까요. 얼마나 악마적이고 얼마나 끔찍한 영화를 만들었길래 2번이나 받았냐, 남들 한 번도 받기 힘든 제한상을 2번이나 받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인형극 영화입니다. 포도리, 포도리, 다들 아시는 우리 포도리 있잖아요. 경찰의 마스코트. 포도리 인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인형극 형식의 퍼핏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그리고 그 포도리가 쥐떼들과 싸우는 내용의 정치 풍자 영화입니다. 포도리가 쥐떼와 싸운다고요? 맞습니다. 저 쥐 하니까 또 한 분이 확 떠오르는데, 혹시 그 내곡동의 그 쥐? 맞습니다. 내곡동 쥐 맞고요. 맞군요. 정확히 맞습니다. 확실하군요. 확실합니다. 저 근데요, 사실 저도 아직 지금 영화가 이렇게 자유롭게 보일 수 없는 상황이라 저도 예고편밖에 보지는 못했는데, 자, 그런데요, 이 주인공이 포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반신이 없는 포도리 캐릭터라고요. 맞아요. 왜 그런지.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처음 기획하게 됐던 때가 그 2008년 촛불 전국 때거든요. 그때 이제 쇠고기 파동 때문에 시민들이 막 촛불 들고 나와서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시민들을 구타하고 물대포 쏘고 막 억압하던 이제 경찰들을 보면서, 야, 이명박이 진짜 하수인으로 전락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발전되어서, 혹시 이명박의 아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혹시 어린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어린애는 아닐까?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컴플렉스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좀 괴기한 상상이 막 덧붙여져서 성기가 거세된 이제 포도리를 주인공으로 한, 그리고 그 성기를 찾아가는, 말하자면 아버지를 찾아가는 어떤 오디세이 같은 느낌으로 이제 기획하게 된 영화예요. 굉장히 좀 처음에는 뭔가 그냥 왜 없을까라는 그 궁금증이 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또 상상력이 더해져서 굉장히 어렵고 막 심오하고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지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조악하고
액션 영화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의미는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포도리가 나와서 쥐랑 싸우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네. 갑자기 그 쥐떼들이 나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만들던 다리를 막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이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쥐떼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네네. 아, 이런 엎치락뒤치락이 일어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그 방 안에 들어가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잠깐씩 보이고 네. 예, 그리고 뭐 어머니의 정부처럼 보이는 어떤 남자분도 보이고 네. 예, 이런 이제 정치적 사안들이 이제 막 곁들어져 가는 정치 풍자극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엄청 재밌는데 제한상을 받은 바람에 아무도 못 보고 있죠. 아, 네, 너무 안타깝지만, 예, 예. 네, 오늘 제대로 한번 그럼 씹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예, 예. 정말 억울한데 말이죠. 예. 저도 이렇게 재밌는 영화 지금 빨리 보고 싶은데 말이죠. 자, 그런데요, 영화 포스터에 보면은 아버지 보고 싶어요. 뭐 예. 이런 문구도 있다는데, 예. 그러면 이 아버지는 또 누굴 뜻하는 건가요? 그 쥐떼가 나오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모두 다 눈치채실 거예요. 네네. 사실 우리나라 쥐는 거대한 대형 쥐는 한 마리밖에 없잖아요. 네. 내옥동에 있는 그분이시고요. 네네. 그분이 맞고 영화상에서도 실제로 사진으로 등장하십니다. 네. 사진으로 등장하고 이 영화는 이제 정치 풍자 영화고 막 공격 대상이 너무나 명확해요. 네. 이명박근혜입니다. 그냥 공격 보시면 그 이명박근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영화고 그 문제가 됐던 이제 제한상을 받는 문제가 됐던 그 장면은 박가 포도리 엄마로 나와요. 아까 이제 방 안에 숨어 있던 그 엄마가 네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근혜. 아, 너무 이렇게 다 얘기해 주셔도 될까요? 스포일러라서 약간 삐처리 해주시거나 아니면 뭔가 아니, 좀 그래도. 연출의 묘를 예. 좀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박비 이렇게 박비로 해주세요. 예, 박비로 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그 장면은 박가 이제 마지막에 포도리가 네. 이제 이런 순환을 겪으면서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혼란을 갖게 되고 네. 정말 열받은 나머지 어머니 목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박근혜를 이제 데려다가 목을 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일국의 이제 대통령이시고 네. 하는 일이 바쁘니까 옷도 네. 이제 고르셔야 되고 네. 수첩 정리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바쁘셔서 못 부르고 네네. 대신 사진을 네네. 사진을 이용해서 그리고 마네킹을 이용해서 이제 목 참수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네. 이 장면이 문제가 되어서 제한상을 받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예.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예. 이 사전 검열을 지금 당하게 맞습니다. 되신 거군요. 자, 그렇다면 영화 지금 이제 대충 저희가 지금 예. 뭐 삐처리 되긴 했으니까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죠? 이건 맞죠? 보셔야 삐처리 되는 겁니다. 됐나요? 삐처리 네, 됐죠? 삐처리 정도는 저희가 아무리 편집하느라 힘들어도 그건 예, 꼭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증을 더 가지게 되실 텐데 예. 자, 이런 영화 지금 보고 싶은 사람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기 못하게 됐단 예.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예. 자, 그런데 지금 1996년이네요. 자,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 제도는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사전검열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영화 판국에 예. 이런 사태가 정말 벌어지고 있나요? 아직까지도요? 사실 사전 검열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죠. 아, 이 사전 검열의 역사는 사실은 그 박정희 시절 네. 공연윤리위원회라는 네. 이제 신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공연윤리위원회가 각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콘티까지 네네. 다 검열을 하고 검열을 한 뒤에야 이제 제작이 가능했는데 이 사전 검열이 위헌 판결이 이제 1996년 나면서 이제 공윤이 없어지고 영등위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상한 등급이 하나 생겨요. 뭐예요? 그 등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한사용 가라는 등급입니다. 네. 이 등급은 맞는데 네. 등급을 받으면 상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등급이란 게 청소년은 어디까지 그렇죠. 등급을 받아야지 어떻게 상영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이 등급은 받자마자 상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영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상영가 등급은 등급 외의 등급으로 이제 그 제한상영관이라는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어떤 등급인데 제한상영관이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 부산에 한 군데 뭐 대구에 한 군데 있었다고 네. 하는데 수익 고자가 맞지 않아서 다 없어졌어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그 성인물을 합법화하는 나라도 아니고 네. 성인물들이 이제 다 파일로 유통되는 이런 시장에서 제한상영관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한상영관은 제한상영 가 영화들만 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인 모순 때문에 이 등급은 사전검열 등급으로밖에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등급을 받는 영화는 상영할 공간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반쪽짜리 영화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제한사형을 받은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네. 뭐 말하자면 유명한 예로는 뭐 해외 영화로는 뭐 홀리모터스, 숏버스 같은 영화들이 있고 국내 영화로는 뭐 악마를 보았다, 메비우스 같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런 영화들이 이제 제한사형을 받게 되면 상영하기 위해서 재편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더라고요. 현상이 일어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재편집하고 심의 다시 제출하고 또 바꾸고 또 재편집하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박정희 시대에 공인이 하던 사정검열이랑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한사형과는 제한사형과가 있는 영등이는 박정희의 그 공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로는 제한상영과 관에 제한상영가를 트는 그 극장에서 틀면 된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이 영화는 아무래도 거의 빛을 보지 사상되는 못하는 겁니다. 예. 사상되는 예, 예. 그런 결과로 좀 나오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감독님이 언변이 좋으시고 흡인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그런가요? 제가 늘 원래는 첫 번째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너무 칭찬이네. 사실은을 잊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었네요. 윤동님이랑 지금 얘기에 저도 너무 빠져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두 번째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검열하는 영등이 자가당착에 빠졌다에 관해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자가당착의 그 사전적 의미를 딱 본다면 예. 자신의 언변에 그 모순되는 그렇죠. 행위를 하는 걸 우리 보통 그렇죠. 자가당착이라고 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자가당착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신 지 지금 5년이나 흘렸습니다. 자, 일단 좀 궁금한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아까 영화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지만 예, 예. 그러면 자가당착이라는 이 제목을 설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건 질문제 없는 네, 내용이라서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그럼요. 즉흥적으로 대답해야 되겠네요. 우린 즉흥적으로 지금 예. 완전 오늘 개판이에요. 사실 그래서요. 그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정말 네네. 자가당착적인 그 정권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행일치되지 않고 모순되고. 모순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좀 확장해서 말해보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본질적으로 자가당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말하자면 시민을 지켜줘야 될 경찰이 시민들을 때린다거나 시민을 오히려 억압하는. 네. 국민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대통령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기 이익을 챙긴다거나 굉장히 뭐 자기 모순적이고 언행이 안 맞는 그런 자가당착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였었고 사실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모순과 모든 분열을 야기하는 그 근원은 박정희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박정희가 나오면서 사실은 근대화를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 근대화의 기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혹독한 살인자거든요. 네. 그렇게 한 몸뚱아리에 그 두 얼굴이 같이 붙어 다니는 이상한 기현상이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몸뚱아리는 자가당착적인 그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이 이 보수 정권일수록 더 튀어나오는 것 같고 이명박 때 좀 슬슬 올라오는 것 같더니 정말 박근혜 때는 약간 그 국정의 선거계 사건으로 네. 아주 피크를 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그 성견지명이 있나? 내가 굉장히 똑똑한가? 이런 생각이 좀 가끔 들더라고요. 아마 5년 전에 이 자가당착이라는 영화를 만드셨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성견지명이 있나? 지금 이 영화가 정말 우리 현 시대를 반영하는 미래를 내다본 영화가 아니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래서 자가당착이라는 참 어떻게 본다면 우리 사회 아이러니한 이런 현상을 잘 담은 담은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건 말이죠. 영등이도 이 자가당착적인 이런 행위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영등이에서 발표한 1, 2차 평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도한 신체훼손이나 선열적 묘사 등 폭력적인 이런 묘사가 직접적이고 또 국민의 정서를 손상시킬 우려가 높다.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얘기를 딱 보니까 과도한 신체훼손이나 이런 거는 그냥 밑밥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사실 저도 모르게 오늘 너무 이렇게 은어가 막 나오게 되는. 포도리 인형이 주인공이 이제 인형극 영화다 보니까 그 신체 훼손이라기보다는 마네킹은 많이 훼손했어요. 마네킹 많이 훼손했고 참 마네킹 훼손했다고 사형 금지받으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무슨 마네킹 협회에서 영등이한테 상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체에서는 진짜 밑밥이고 그 폭력성이라든지 뭐 선정성 이런 거 다 밑밥인 것 같고 정말 이 사람 이 영등이의 본심은 그 개인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요 개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그 본심을 드러내는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1차 제한상가 사유는 그 주제적인 측면의 해악성 그래프가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주제적으로 이건 불손하다는 이제 판결이 났었는데 이제 심의를 내렸었는데 2차 제한상가 받을 때는 그 심의를 말을 바꿉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다라고. 그래서 폭력성과 선정성 그래프가 더 높게 나왔었죠. 아니 1, 2차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왔을까요? 같은 영화를 두고 편집도 안 하고 그대로 제출한 건데 평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본심을 바꾼 거죠. 어떻게 본다면 이 제한상영가라는 판결이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좀 포장을 했다라는 말씀이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의 본심을 좀 숨기고 게다가 이제 영등이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개입을 하면 안 되고 어떤 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잖아요. 사실 국정 요즘 그 국정 개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제적인 측면에서 그 해악성을 주다 보면 자기들의 이제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런 태도랄까? 그 입장이랄까? 이런 걸 들킬 것 같아서 약간 말을 바꾼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 영등이의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제비뽑기라나요? 중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저 그 프로세스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정권에 따라서 좀 이렇게 성향들이 좀 바뀌긴 해요. 실제적으로 그 노무현 김대중 정권 때는 등급 수위들이 아무리 폭력적인 영화고 아무리 잔인한 영화 하더라도 조금 낮았습니다. 15세 등급을 받거나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은 반면에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오게 되면서 그 수위들이 점점 좀 예민해지죠. 이를테면 조금이라도 피가 낭자한다든지 아니면 특히나 좀 동성애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영화들을 오히려 막 청부를 준다거나 아니면 제한상가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그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참 어떻게 본다면 이런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표현의 자유라는 건 정말 지켜져야 할 부분이고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내걸어야 할 부분인데 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말 모호한 이 기준 정말 좀 답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도 뭐 어떻게 본다면 이 방송이나 이런 계통이 저도 예술에 관련된 직종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이런 좀 얘기하고 싶은데 갑갑하다 싶을 때 많거든요. 그런 울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제한상을 받으면서 정말 그 영등이를 다시 보게 됐어요. 사실은 그 영등이는 사실 등급을 내리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사실 등급이란 건 청소년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데 요즘 영등이가 하는 짓을 보면 뭐 이를테면 신성 감독님의 명왕성이라는 청소년 영화를 게다가 이제 베를린에서 상영되고 상도 받은 영화를 청소년 관람물관을 매긴다든지 그리고 김종광수 감독님의 청소년 영화, 청소년 동성애 영화 친구 사이를 또 청소년 관람물관을 매긴다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영화를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등급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영화를 안 보여주려는 마음으로 등급 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뭐 말하자면 약간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더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관객들이 어떻게 하면 영화를 안 볼 수 있지? 영화를 어떻게 하면 더 접근성을 막지? 마치 약간 그 시네마 천국에서 그 키스 장면 보면 좋은 아저씨 그 신부님 있잖아요. 그런 신부님 같은 것 같아요. 영등이 요즘 영등이 보면 최근 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포스터. 영화 포스터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말씀해 주세요. 이를테면 해외 영화 포스터였는데 이제 폼페이라는 이제 그 해외 영화였는데 남녀가 이제 화산을 배경으로 해서 키스하는 장면인데 이 영화가 이 포스터가 심의 반려됐어요. 왜요? 청소년들이 보기에 너무 민망하다면서. 아니 왜 민망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포스터가 국제적으로 배급된 포스터라 모든 나라에서 배급된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두 명이 키스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우리나라 그 검열된 포스터입니다. 저는 굉장히 좀 게다가 롱샷이에요. 무슨 막 혀가 막 들어가고 이런 장면이 아니라 롱샷입니다. 그림자 실루엣.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영등이가 누굴 보호하고 있는 거지 진짜. 아니 저는 좀 제가 한번 감히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어가 보자면 아마도 뒤에 이제 화산이 있으니까 뭔가 좀 더 타오르고 뭔가 좀
더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분출되고. 네, 좀 그분 뿜어지고. 네, 쏘고.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화산 앞에서 폼페이라는 게 무슨 지구 최후의 뭔가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뭔 절박한 상황에서의 인류애적인 무슨 사랑이나 이런 느낌을 그렇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뭔가 억눌린 욕구가 분출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더 변태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너무 그 키스하는 걸 보면서 무슨 막 섹스까지 상상하신다든지 좀 너무 가신 것 같아서 변태 아니면 저 의미를 아니면 처녀인가? 너무 그 성적 욕구를 풀지 못한 처녀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화 영등위는 영화 등급위원회가 아니라 영화 등신위원회라고 등신들이 모여서 만들었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발음 정확히 해야 됩니다. 등심은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영화 등신위원회. 예.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는 있지만 참 원래 이 주 목적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즐거움과 뭔가 이렇게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이런 영화를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막고 숨기고 맞아요. 그렇죠. 이런 취지로 이 등급위원회가 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자가당착, 이 제한사항과 사유에는 좀 더 특별한 그 어떤 부조리함이 있는데 그건 사실 그 정치 발언을 막았다는 점에서 좀 더 특이할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전까지 제한사항과 받은 영화들은 폭력성이라든지 선정성의 이유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발언의 이슈가 조금 약간 그 가려졌었는데 박근혜 정권의 아주 노골적인 정치 발언을 막으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자가당착 이 영화가 사실은 정치적 이유로 제한상을 받은 이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고. 네네. 자 그렇다면 이 자가당착 영화에 나타난 이 영화로 인해 드러난 이 정치적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사실은 한국 성인 못 보는 자가당착을 일본 청소년은 본다? 네. 자, 우여곡절 끝에 지금 한국 관객과는 만나지 못했지만 이 자가당착이 일본에서는 아주 성공적으로 개봉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몇 등급? 그럼 이거는 한국에서는 제한 상영가니까 분명 일본에서는 19금? 이랬을까요? 저도 그러길 바랬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중학생 관람가로 개봉했었어요.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저도 좀 약간 놀랐습니다. 네. 사실 그 이미지 포럼이란 그 일본의 그 유명한 어떤 단관 개봉관인데 거기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중학생 관람가로 개봉을 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사실 일본이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 문맥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문맥을 빼놓고 보면 이 영화의 폭력적 수위라든지 선정적인 수위가 중학생 관람가라는 걸 방증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결론적으로. 실제로 이제 그 관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웃고 이제 즐기셨는데 특히 이제 정치적 문맥을 모르는 어떤 장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를테면 박근혜 다 알더라고요. 이명박 다 알고.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퍼포먼스 하고 인형들이 나와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걸 보면서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전 참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되게 참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풍자 영화, 우리나라 정치 문맥들을 이제 함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이제 우리나라 그 관객들한테 그런 걸 다시 알려주고 싶고 다시 이제 같이 웃어보고 싶은 취지로 만든 영화인데 그걸 모르는 일본 관객들 앞에서 이제 상영하고 있으려니까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되게 씁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가장 그 필요한 이런 관객층은 한국인인데 맞습니다. 말이죠. 참 아쉽습니다. 자, 유달리 정치 풍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따라 더 민감해진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해외에서는 만약에 이런 정치 풍자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이제 제한사연과 취소 소송을 하면서 항소심 때 저희 이제 같이 싸우는 인변의 박종인 변호사님이 들고 왔던 어떤 영상 클립이 있어요. 그 클립이 뭐냐면 제목이 이제 셀레브리티 데스매치라는 영상 클립인데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상물입니다. 뭐 마돈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조던 뭐 이를테면 뭐 조지 부시도 나오고요. 아니면 역대 대통령들 막 워싱턴도 나오고 링컨도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한 링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이에요. 왜 클레이 애니메이션 아시죠? 점토 인형으로 만든 손맛 찍어서 만든 클레이 애니메이션인데 그 표현 수위가 막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네. 말하자면 막 목 잘리고 피 분출하고 네. 구토하고 막 구토를 다시 먹기도 하고 되게 웃겨요. 오. 웃기고 잔인합니다. 네네.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극장용이 아니라 TV에서 방송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90년대 초에. 네.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어린애들도 TV를 키면 아무데나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MTV에서 이제 방영됐었고 네. 되게 인기가 좋아 장수 프로였다는 점인데 이 정도로 미국에서는 20년 전에 이런 정치 풍자극 그리고 이제 폭력과 버무린 정치 풍자극이 TV에서도 방송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후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돈 내고도 보겠다는 그 상영을 막는 이런 현상들이 괴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은 20년 30년 뒤진 거고 정말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진짜 문화적으로 퇴행을 계속 겪고 있단 말이에요. 네. 되게 좀 씁쓸한 뒷모습이죠. 참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리 표현 뭐 집회 맞습니다. 결사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참 이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진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좀 험난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근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무척 많으셨는데 요거 하나 있고 요거 먼저 할게요. 네네네. 예. 충분히 저희가 시간 드리니까 마음껏 말씀하시죠. 제한상의 시민사회에 보면 개인의 존엄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 개인은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화의 공격 타겟인 이명박근혜란 말이죠. 네. 이명박근혜의 개인의 존엄성까지 우려할 정도로 그러니까 해악성을 무시할 정도로 풍자의 해악성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위약적으로 모른 척할 정도로 이 특정 계층을 비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네. 국정원이랬네. 영등이가 네. 영등이가 이제 이런 비호 이명박근혜 세력을 비호하는 것 같고 사실 제한상영을 받은 자가당착은 거기에 대한 희생이 한 것 같습니다. 2심 판결도 불복하고 다시 또 상고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제한상영과 자가당착 제한상영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 만들어진 지 5년 됐는데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게 되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영화가 개봉될 날은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한 6년, 7년 걸릴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든 이 영화를 상영 금지시키려는 이 노골적인 의도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등이는. 네. 사실은 이렇게 되게 되면 국가의 국가 기관이 관객들한테 너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골라주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박정희 유신 시절에 공윤이 하던 짓이랑 똑같아집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제한상가가 있는 영등이는 박정희 시절에 공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진짜 제한상가 받는 이런 꼬락서니를 보면서 야 공윤 시대가 도래했구나, 박정희 시대가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참. 오늘 제대로 화나신 분 모셨습니다 했는데 화 좀 그래도 풀리셨나요? 아니 한 마디 더 있어요. 네네네. 한 마디 더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푸셔야죠. 이거 해야 돼요. 짧게 해주셔야 돼요. 짧게 해줘야. 근데 이거 해야 돼요. 네, 꼭 해주세요. 네. 이거 해야 돼. 사실 박선희 위원장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네. 영등이 박선희 위원장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 여기. 예. 위원장이 그 편지 한번 써주세요. 편지 한번 쓸까요? 편지. 영상 음악 가나요? 예, 네. 영상 편지. 예. 네. 박선희 위원장님 자가당착을 만든 김선입니다. 사실 이게 지난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위원장님을 실제로 뵌 적이 없었었는데 사실 저번 마지막 고등법원 심의 때 마지막 재판에서 뵙고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이렇게 법정에 출두하실 분이 아닌데 마지막에 이제 출두하셔서 직접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놀랐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절박하신 것 같았어요. 영등이가 궁지에 몰리고 꼭 제한상영 소송을 이겨서 영등이 체면을 좀 세워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좀 보였고, 그래서 연설도 한 10분 정도 길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지루하고 궤변이 난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스피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맨날 제한상영 사위에서 맨날 보던 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재판장님들이 되게 지루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10분 정도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참 지루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저는 진짜 빡이 돌고 말았습니다. 영등이 위원장님, 박선희 위원장님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영비법에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등급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자가당착은 제한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진짜 거짓말도 좀 잠잠하십시오. 정말 영비법에서 특정 계층이라 함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영비법에서 특정 계층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노약자, 청소년, 장애인, 성적 소수자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거지 권력,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사실 정치인은 권력자 아닙니까? 강자 아닙니까? 저 오늘요 영화 감독 그 김선님 모시고 참 오늘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현상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지금 지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영화 자가당착이라는 영화가요 지금 제한상영가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뭐 제한상영가 받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소한 사건 하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퇴보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문제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저 오늘요 감독님과 아주 무척 또 재밌기도 하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 어떻게 오늘 사실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까요? 네. 감독님께서 오늘 너무 편집할 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살짝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쁘신데도 이렇게 먼 스튜디오까지 와주신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자가당착 꼭 보길 원합니다. 네,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얼마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새 모녀 사건. 복지 사각지대 심각성을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또 최근 70대 할머니가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모금 운동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수입은 기초노령연금 월 94,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병원비와 전기료를 내고 나면 쌀도 살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 제도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부터 주위의 이웃들에게 작은 관심을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그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친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